2016년 2월 5일 금요일 아침,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송금 확인서를 뱉어내던 프린터가 멈춰 있었거든요. 직원은 그저 단순한 고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지난 월요일, 다시 작동한 프린터에서 종이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기에 적힌 액수는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누군가 국제 송금망 스위프트를 해킹해서 뉴욕 연준에 있던 방글라데시 국고를 통째로 털려했던 겁니다. 심지어 프린터까지 미리 해킹해서 멈춰놨습니다. 송금이 나가는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죠. 이 대담한 작전을 설계한 곳,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북한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핵미사일, 김정은, 국제제재로 고립된 가난한 나라. 대부분 이런 이미지일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석탄 수출은 금지됐고 해외 노동자들도 다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달러를 벌 길은 사실상 막혀버린 셈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돈길이 꽉 막힌 이 나라 수익이 오히려 역대 최고를 찍고 있거든요. 바로 사이버 범죄로 말입니다. 이건 해커 몇 명이 몰래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가 작정하고 직접 굴리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제재가 북한을 옥죄긴 했는데 오히려 사이버 범죄라는 판을 더 키워버린 꼴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털고 어떻게 세탁해서 이 돈을 핵미사일 자금으로 바꾸는 걸까요? 북한에도 정상적인 외화벌이 통로가 있던 시절이 분명 있었습니다. 2015년만 해도 석탄을 캐서 중국에 팔았는데 이게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했거든요. 해외에 나간 10만 명이 보내오는 돈도 쏠쏠했고요. 하지만 핵실험이 반복되면서 제재가 겹겹이 쌓였습니다. 2006년, 2009년, 2013년 계속 추가되더니 2017년엔 급기야 가장 강력한 제재가 떨어졌습니다. 석탄, 철광석, 수산물, 섬유까지 전부 수출 금지당했고 나가있던 노동자들도 다 철수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상적인 돈길이 끊긴 겁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엔 밀수를 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몰래 짐을 옮겨 싣고 서류를 위조해서 원산지를 속이기도 했죠. 하지만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배는 위성으로 추적되고 항구에서 검문이 걸리면 바로 압류당하니까요. 물건이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한 물리적으로 막히게 되어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때 북한이 눈을 돌린 곳, 바로 해킹이었습니다. 이건 세관에서 잡을 수도 위성으로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뺏길 물건도 없죠. 게다가 범인을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IP는 우회하면 그만이고 해킹 코드에 북한 국기가 찍혀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나중에 FBI가 북한 짓이라고 발표해도 증거 있냐며 딱 잡았다면 그만이었습니다. 제재가 강해질수록 정상적인 돈벌이는 막히는데 해킹의 가성비는 오히려 올라간 상황. 결국 북한에게 해킹은 제재의 틈바구니를 파고든 가장 효율적인 외화벌이가 된 셈이었습니다. 2016년 북한의 해킹 능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입니다. 보통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은 원활한 국제거래를 위해 외환 보유고 일부를 미국 연준에 맡겨두는데 당시 그 금액이 약 10억 달러였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바로 이 돈을 통째로 노린 겁니다. 하지만 해커들이 미국 연준을 직접 뚫은 건 아니었습니다. 대신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스위프트 시스템을 장악하는 우회 전략을 썼습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은행들이 송금할 때 쓰는 국제 메시지 시스템이라 여기서 돈을 보내라는 메시지만 가면 뉴욕 연준은 의심 없이 송금을 실행하니까요. 해커들은 몇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투 수법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업무 메일인 척 이메일을 보냈고 직원이 무심코 파일을 열자 악성 코드가 심어진 겁니다. 사실 이게 가능했던 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보안이 너무나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방화벽도 제대로 없었고 고작 10달러짜리 싸구려 장비를 쓰고 있었던 탓에 해커들은 내부망에 들어와서도 몇 달 동안이나 들키지 않고 제 집처럼 돌아다닐 수 있었죠. 그렇게 스위프트 접속 권한을 훔쳐낸 해커들은 바로 움직이지 않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잡은 거사 날짜가 2016년 2월 4일 목요일 밤이었는데 이 날짜 선택이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금요일부터 주말이라 은행이 쉬고 송금 도착지인 필리핀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설 연휴였거든요. 돈이 빠져나가는 3, 4일 동안 양쪽 은행 모두 텅 비게 되는 이른바 마의 시간대를 노린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치밀하게도 송금 내역을 출력하는 프린터까지 미리 고장내버렸습니다. 담당자가 출근하더라도 종이가 안 나오니 송금 사실 자체를 모르게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린 셈이죠. 준비를 마친 해커들은 4시간 동안 35번의 송금 지시를 보냈고 총액은 약 9억 5,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 겹쳤습니다. 송금받는 곳 중에 필리핀에 주피터 스트리트라는 주소가 있는데 하필 이 주피터라는 단어가 미국의 제재 목록에 걸려있는 선박 이름과 우연히 겹친 겁니다. 결국 뉴욕 연준의 자동 제재 필터에 걸려버렸고 이를 본 관계자가 송금을 멈춰 세웠습니다. 또 하나의 우연이 더 있었습니다. 스리랑카로 가던 2천만 달러짜리 송금에서 쉐리카 파운데이션의 철자를 펜데이션으로 잘못 쓴 겁니다. 중개은행 직원이 이거 오타 아닌가 하고 확인 전화를 넣으면서 이 송금도 막혔습니다. 우연히 제재 목록 단어와 겹친 것, 그리고 어이없는 오타 하나. 이 두 가지 우연이 9억 달러를 막아낸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우연들이 아니었다면 10억 달러가 꼼짝없이 털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으로 향한 내 건은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돈은 필리핀 리잘상업은행의 가명 계좌 4개로 꽂혔고 2월 5일 금요일 오후부터 현금으로 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주말이 지난 월요일에야 사태를 파악하고 급히 연락을 취했지만 필리핀은 아직 연휴라 은행 문이 닫혀 있었죠. 결국 연휴가 끝나고 계좌를 열어봤을 땐 이미 돈이 다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북한 해커들이 손에 쥔 돈은 총 8,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사건 이후 전 세계 은행들이 보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스위프트 인증 절차는 까다로워졌고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됐죠. 같은 방식으로 은행을 털기 어려워지자 북한 해커들은 새로운 먹잇감인 암호화폐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은행과는 상황이 달랐거든요. 은행은 수백 년간 보안과 규제를 촘촘히 쌓아왔지만 암호화폐는 역사가 짧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긴 했지만 보안 시스템은 그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특히 해커들이 노린 건 브릿지라는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코인을 맡아두는 중간 보관소인데 여기에 엄청난 돈이 쌓인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해커 입장에선 여기가 사실상 은행 금고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결국 2022년 3월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 해킹 중 하나가 터지고 맙니다.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의 로닌 브릿지에서 6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8천억 원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로닌 브릿지는 9명의 검증자 중 5명이 서명해야 출금되는 구조. 즉 9개 열쇠 중 5개가 있어야 열리는 금고였는데 해커들이 이 열쇠 5개를 손에 넣은 겁니다. 방법은 이번에도 사람이었습니다. 해커들은 링크드인에서 로닌 운영사 직원에게 리크루터인 척 접근했습니다. 좋은 자리가 있는데 관심 있냐며 접근했는데 제시한 연봉이나 조건이 비현실적이지 않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은 만큼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에서 몇 주간 대화를 나누며 회사 얘기, 기술 얘기를 자연스럽게 섞어가며 정보를 캐냈죠.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 면접 과제니 이 파일을 실행해달라며 파일을 건넵니다. 개발자 입장에선 흔한 코딩 테스트라 별 의심 없이 실행했는데 그 순간 악성 코드가 깔려버린 겁니다. 해커들은 그 틈을 타 회사 내부망을 휘젓고 다녔고 결국 열쇠 5개를 찾아냈습니다. 사실 해커들이 이렇게 쉽게 뚫을 수 있었던 건 운영사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2021년에 게임 이용자가 폭증하자 시스템 부하를 줄이려고 보안 절차를 잠시 간소화해뒀는데 나중에 이걸 원상복구하는 걸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해커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2022년 3월 23일 해커들은 6억 2천만 달러어치 코인을 빼돌렸습니다. 충격적인 건 발각되기까지 무려 6일이나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마저도 보안 시스템이 알린 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용자가 왜 출금이 안 되냐며 문의했고 그제야 확인해보니 금고가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돈을 찾으러 온 고객이 알려주기 전까진 아무도 몰랐던 거죠. 하지만 북한 입장에선 훔치는 게 끝이 아닙니다. 훔친 돈을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 하거든요. 훔친 돈에는 표시가 남습니다. 은행 송금은 기록이 남고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다 추적됩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우리 돈이다 동결해달라고 요청하면 그 계좌는 바로 묶입니다. 그래서 돈이 계좌에 들어오자마자 빼내야 하고 출처를 알 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걸 세탁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상원 청문회에서 드러난 경로를 보면 돈은 은행 계좌로 빠져나와서 카지노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필리핀에서는 카지노가 자금 세탁 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데 은행은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 거래를 보고해야 하지만 카지노는 그런 의무가 없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였죠. 돈이 카지노로 들어가면 현금으로 칩을 사고 게임을 하거나 그냥 들고 있다가 다시 현금으로 바꿉니다. 다른 사람에게 칩을 팔고 수표나 현금을 받기도 하죠. 이 과정을 거치면 원래 어디서 온 돈인지 추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카지노에서 나온 돈은 다시 환전되거나 송금되면서 필리핀에서 빠져나가 다른 나라로 흩어졌는데 로이터는 이 시점 이후 자금 추적이 식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암호화폐도 세탁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가 공개되거든요.
어느 지갑에서 어느 지갑으로 얼마가 갔는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해킹으로 털린 지갑 주소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고 그 주소에서 돈이 움직이면 바로 알람이 뜨며 거래소들은 그 돈을 동결합니다. 방글라데시 때는 카지노를 썼는데 암호화폐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해커들이 가장 먼저 한 건 훔친 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꾼 겁니다. 훔친 코인 중에는 발행사가 동결할 수 있는 종류가 있었거든요. 이건 해킹 자금이니까 거래 금지라고 걸어버리면 그 코인은 못 씁니다. 그래서 동결당하기 전에 빨리 이더리움으로 바꾼 건데 이더리움은 발행사가 없어서 아무도 동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믹서입니다. 믹서는 수만 명의 코인을 한데 섞어서 누구 돈인지 모르게 만드는 서비스인데 쉽게 말해 거대한 디지털 세탁기입니다. 내가 1억 원치 코인을 넣으면 다른 수천 명이 넣은 돈과 섞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 1억 원치가 다시 나오는데 그게 내가 넣은 코인인지 남이 넣은 코인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블록체인에서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하는 걸 훨씬 어렵게 만드는 거죠. 대표적인 믹서가 토네이도 캐시라는 서비스입니다. 북한 해커들이 여기를 통해 4억 5,500만 달러, 약 6천억 원 이상을 세탁했는데 로닌 해킹 자금도 여기를 거쳤습니다. 믹서를 거친 뒤에는 여러 코인으로 계속 바꿉니다.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에서 또 다른 코인으로 계속 바꾸면서 여러 블록체인을 거치면 추적하는 쪽이 따라오기 어려워집니다. 마지막 단계가 진짜 현금화입니다. 코인을 달러나 위안화 같은 진짜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큰 거래소들은 신고 확인이 까다로워서 계좌 만들 때 신분증 내고 큰 금액이 움직이면 출처 증명해야 하고 해킹 자금이 들어오면 동결하고 신고하죠. 그래서 북한 해커들은 OTC 브로커를 씁니다. OTC는 장외거래, 공식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겁니다. 중국에는 이런 브로커들이 많은데 코인을 받고 위안화나 달러로 바꿔주면서 신원 확인도 느슨하고 출처도 잘 안 물어보죠. UN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외에도 러시아, 캄보디아, 홍콩 등 여러 나라의 브로커를 거쳐서 현금화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막히면 다른 나라로 옮기는 거죠. 2016년 방글라데시 때는 카지노가 사각지대였고 2022년 로닌 때는 믹서와 OTC가 사각지대였습니다. 막는 쪽이 구멍을 메우면 터는 쪽은 다른 구멍을 찾습니다. 단순히 은행을 뚫는 기술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국제금융 시스템에 빈틈을 읽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정교한 작업을 주도하는 걸까요? 바로 라자루스 그룹입니다. 원래 보안업체들이 붙인 이름인데 성경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나사로에서 따왔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나타나니까요. 지금은 FBI나 미국 재무부도 공식적으로 이 이름을 쓸 정도가 됐고 앞서 본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사건과 로닌 해킹 모두 이들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 군사이버학교 출신의 장세율 씨, 컴퓨터 교사였던 김은광 씨 같은 탈북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북한 해커들은 철저한 국가 시스템에 의해 길러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엘리트 양성교육입니다. 전국에서 수학과 코딩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뽑아 평양의 수제학교로 보내고 거기서 또 경쟁을 시켜 최상위 대학으로 보내는 피라미드 구조죠. 17살 전후가 되면 본격적인 선발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단순한 대학 입시가 아닙니다. 국가가 작정하고 사이버 전사를 골라내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뽑힌 아이들은 군산하학교에서 5년 동안 합숙하고 집중 교육을 받습니다. 단순 코딩뿐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 암호학, 영어, 그리고 침투 기술까지 해킹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웁니다. 졸업하면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 부대로 배치되는데 가장 악명 높은 곳이 121국입니다. 증언에 따르면 한때 500명 수준이던 인원이 3,000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교육이 끝나면 이들 중 일부는 해외로 파견을 나갑니다. 북한 내부는 인터넷 환경이 열악하고 국제망에 연결된 IP가 거의 없거든요. 반면 해외에 나가면 고속 인터넷을 쓰면서 서버나 도메인을 빌리기도 쉽고 국제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기도 훨씬 편하죠. 주로 중국, 러시아, 동남아에 거점을 두는데 겉으로는 무역회사 직원이나 IT 외주 개발자로 위장합니다. 라오스 같은 곳에서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하루에 15시간 넘게 코딩만 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내려진 지상과제는 오직 성과입니다. IT 외주로 돈을 벌든 해킹으로 털든 무조건 달러를 벌어야 하죠. 물론 확실한 보상도 따릅니다. 평양에 아파트를 받거나 지방에 있는 가족을 평양으로 이주시켜주는데 북한에서 평양 거주권은 그야말로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아주 명확합니다. 국가가 어릴 때부터 인재를 골라 키우고 군정보기관에 배치한 뒤 해외로 보내 돈을 벌어오게 하는 겁니다. 일반 대기업이 인재를 뽑아 교육하고 해외 지사로 발령내는 것과 똑같은데 단지 그 비즈니스 모델이 해킹이라는 점만 다를 뿐이죠. 북한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오니 결국 국제사회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토네이도 캐시 같은 믹서를 제재 목록에 올렸고 블록체인 분석 기업들은 해킹 자금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로닌 해킹 때는 이 추적 시스템 덕분에 일부 자금이 거래소에 도착하기 전에 동결되기도 했죠. 하지만 여기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엔 국경이 없고 코드는 압류할 수 없으며 구멍 하나를 막으면 다른 곳이 뚫리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제재의 역설입니다. 제재가 강해질수록 북한은 해킹에 더더욱 매달리게 됩니다. 석탄 수출도 막히고 노동자 파견도 막히고 무역도 못하는 상황에서 남은 선택지는 사이버 범죄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채널리시스 보고에 따르면 대북 제재가 가장 강력했던 2022년 북한의 해킹 수익은 오히려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옥죄는 건 맞지만 동시에 그들을 사이버 범죄라는 벼랑 끝으로 더 세게 밀어넣고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막으려는 자와 뚫으려는 자,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재를 피해 전 세계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털고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현금화까지 해내는 북한. 막으면 다른 구멍을 찾고 제재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해킹에 더 의존하게 되는 이 기이한 구조. 과연 끊어낼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